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쪽집게 백선 하는 날입니다. 그 백선 문제 가지고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당장 그 다음 수업부터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거든요. 동형 모의고사가 총 40문제씩 4회, 실제 형식하고 똑같이 해서 160문제를 진행을 할 텐데, 그 동형 모의고사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그 일정상 동형 모의고사를 먼저 진행한 학원들도 있는데, 그 시험 그동안 당연히 배웠던 것들 문제를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시험 치다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막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판은 이론으로 나는 게 아니고 문제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100문제 정도, 우리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100문제 위주로 해서 오늘 수업 진행을 하루 만에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힘든 일정입니다만은 참고 한번 잘 견뎌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딱딱 진행이 되면 아마 작년보다는 한 주 정도 일찍 그 모든 일정이 종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원래는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한 주 정도 더 벌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힘드시더라도 요 내용들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부동산학개론 쪽집게 백선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고 각 문제마다 요 밑에 문제풀이 팁이라고 해서 풀이 팁이 있습니다. 풀이 팁. 문제풀이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쪽집게 백선 자료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한 권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이 요 밑에 있어. 요걸 먼저 읽는 거지. 읽으면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뭐 문제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팁을 읽었어. 읽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자,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포기해야 돼요. 기본서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팁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는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닌가. 그럼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10월 시점에서는 자꾸 새로운 내용을 파악해서 점수로 연결하기보다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거는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좀 지키기.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알듯 말듯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불확실한 거, 그걸 확실하게 전환하는 거, 그 정도만 하셔도 우리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팁과 문제를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교재를 공부하시면서 다른 교재로는 절대로 안 가셔도 됩니다. 이 교재 한 권만으로도 이론, 그 다음에 문제 모두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수업 진행상 제가 1일 특강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중요 부분을 먼저 앞에 진행을 하고요. 뒷부분을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가지고, 순서대로 가지 않고 페이지를 좀 넘기셔가지고 투자론부터 좀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게 투자론이니까 페이지 15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15쪽. 15쪽에 가시니까 투자론. 15쪽에 45번 문제. 45번 문제, 투자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쪽에 45번 문제. 자, 제목이 뭐죠?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딱 유형이 몇 가지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두 가지 유형. 제일 밑에 내려오셔서 문제풀이 팁을 한번 봅시다. 팁. 더 밑에.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문제풀이 팁 찾았습니까? 예. 먼저 우리는 정의 지렛대 효과랑 부의 지렛대 효과를 구분하시는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 시험지에다가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지총제를 쓰는 거지. 지총저. 지가 지분 수익률, 총이 총자본 수익률, 정이 저가 저당 수익률인데,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 얘가 크고 얘가 큰 순서면 정의 지렛대. 반대 경우면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럼 정의 지렛대는 어떤 경우인데 지분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부의 지렛대는 어떤 경우인데 지분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는 걸 부의 지렛대라고 합니다. 정의 지렛대에서는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큰 거고,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큰 겁니다. 부의 지렛대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좀 기억하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부채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를 예상하고 부채를 쓰더라도 위험은 같이 커진다. 부채 양면성이죠.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고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를 한번 대비해 보면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는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를 빼주면 됩니다.
요즘 되는데 요거 이제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으로 푸는 거랑 돈으로 나오는 경우랑 또 하나는 비율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로 빌려왔다. 자,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가치가 얼마나 올랐다. 가치가 떨어졌다. 요 가치 상승분이나 가치 하락분을 지분 수익률에 반영하여 푸는 문제가 대표 유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뒤에 가시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는 것 같은데?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맞아요? 예. 얘는 1보다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그럼 자 보세요.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면 돈 벌어서 빚 갚고도 남음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지렛대일까요? 정해지렛대요. 정해지렛대. 반대로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 상황이잖아. 그럼 무슨 지렛대야?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시험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진 않았지만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정해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를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유형이에요. 가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각 문제마다 제일 밑에 문제풀이 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제풀이 팁이 있으니까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면 답을 바로 문제다 적지 말고 요거 오늘 한번 보고 말 거 아니잖아. 말 거야? 한번 말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일 밑에 문제풀이 팁에다가 답을 갖다가 몇 번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수업은 그냥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1번 갑니다.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뭐를 쓰면 부채를 쓰면 저 끝에 위험이 많다, 증가한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해도 뭐를 쓰는 순간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증가한다. 상당히 유명한 지문입니다.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면 X. 알겠죠? 요거는 O. 2번 갑니다. 정해 레버리지는 총이 저당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이런 거는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써놓고 보는 거야. 뭐라 그랬어? 정이라 그랬지. 맞아요? 정은 뭐가? 총이 뭐보다는 저당보다는 크네. 크네 하면서 3번으로 가면 돼요. 부의 레버리지는 지분보다 총이 더 크다. 자 보세요. 무슨 레버리지는? 부의 레버리지는 지분보다 누가 더 크다? 총이 더 크다. 더 크네. 4번. 부의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한다. 무슨 레버리지는? 부의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가장 많다. 하락한다. 맞네요? 예. 5번 봅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대답하세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지렛대요? 정해지렛대요. 이게 정해지렛대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는 저당이 총보다 크게 된다. 자 보세요. 뭐가? 저당이 총보다 크게 된다. 그럼 이건 무슨 지렛대예요? 부의 지렛대를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냐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는 저당이 총보다 작게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5번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렛대과의 크기 비교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2번 갑니다. 자,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5%인 경우와 가격 하락률이 2%인 경우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칠판. 자, 원래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이 총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6천만 원을 은행 가서 빌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6천만 원 빌려왔다는 말은 내 돈이 얼마다? 4천만 원입니다. 맞아요? 예. 전체 벌어들인 게 얼마죠? 1천만 원에 순영업소득 올렸어요. 맞아요? 예. 빚 갚아야지. 6천만 원에 10%를 갚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600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가 되냐면 10%가 돼요. 10%. 근데 여기서는 10% 쓰면 절단 납니다. 왜 절단 나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의 가격이 내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부동산이 몇 프로 오르면? 5% 오르면 500을 더 벌게 되는 거 맞습니까? 500을 더 벌게 되는 거 맞냐고요? 그럼 총 번 게 얼마? 1,500. 1,500에서 600 빼면 900 남거든. 그 4,000 나누면 계산은 내가 할게요. 22.5% 나옵니다. 얼마요? 22.5%.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2% 내렸다. 자, 1억짜리 부동산이 2% 내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손에 지는 돈은 결국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되고요. 200을 4,000로 나누게 되면 요거는 5%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5% 올랐을 때는 22.5가 되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5%가 되어서 정답은 22.5와 5% 하여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3번. A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15%이고 대출금리는 10%이다.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진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 포인트가 상승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죠.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15%입니다. 15%. 금리는 10%. 근데 대부 비율이 60%에서 80%로 변한다면
내 자기자본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기자본 수익은 밑에다가 내 거 넣어야 돼, 내 거. 그럼 대답 한번 해봐요. 대부비율이 60이면 내 돈 얼마죠? 내 돈 40입니다. 맞나요? 예. 전체 벌어들인 게 얼마예요? 15지. 근데 빚 갚아야 됩니다. 빌린 돈이 얼마인데? 60인데 그 중에 10%만큼 이자를 내야 돼. 60에 10%는 얼마죠? 6이지. 맞아요? 9가 나와요. 요 계산해 보면 계산 내가 할게요. 22.5%가 나옵니다. 대부비율이 80%다. 자, 위에 거 보면서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자, 대부비율 80%다. 내 돈 얼마? 내 돈 20. 전체 번 거 얼마? 15. 80이 10% 얼마? 8. 빼는 거지. 그럼 7이 남거든. 그럼 요거는 35%가 나와요. 그럼 결국 자기자본 수익률은 60에서 80%가 가는 순간 22.5에서 35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12.5%포인트만큼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12.5%포인트만큼이 상승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지렛대 효과 유형은 첫 번째,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를 지총적 깔아놓고 구분하는 문제. 두 번째, 돈을 줘서 가격 올랐다 내렸다 해서 지분 수익률 구하는 문제. 세 번째는 비율을 줘서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는 문제. 요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니까 요 세 가지 유형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지렛대 효과는 클리어, 미션 완료입니다. 오른쪽 46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풀이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팁. 팁 찾았어요? 예.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총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총위험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의 합이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야. 체계적이면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비체계적이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체계적이면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요. 비체계적이면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즉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입니다. 그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리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이면 얘는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얘를 직접 묻기도 합니다. 비체계적이면 예시는 파업, 경비 변동, 그다음에 뭐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없는 말이지만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3종 세트가 하나 있어요. 3종 세트. 자, 7번. 우리 상관계수 알고 계십니까? 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위험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족해요.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 그럼 지금부터 3종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위험을 제로까지로 줄일 수 있긴 한데 그 위험은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요게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보통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들었어요? 모든 위험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X. 지금은 X라고 잘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나오면 환장합니다. 게다가 제로까지 나오면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본 적 있대, 막 제로 막. 중요합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때는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 제거할 수 없는 거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려올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사금법인유가 있어요. 사금법인유. 뭐 있다고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사업상의 위험은 쉬운 이치 있고요. 금융적 위험은 부채 썼을 때 야기되는 위험이고요. 정부 정책이 변하는 게 법적 위험이고요. 화폐가치 떨어지는 게 인플레 위험이고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대출자들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중 뭐 선호하고? 변동이자를 선호하고, 원래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니까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뭐 한다? 상승한다. 플러스 되니까. 맞죠? 예. 그럼 거꾸로 부채를 쓰면 아까 했던 거야. 뭐도 증가하지만 지분 수익도 커지지만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야.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정의 지렛대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뭐를 쓴 거야? 부채를 쓴 거야.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야. 무조건.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올라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가장 옳은 걸 찾아라. 자, 장래 인플레가 예상될 때, 자, 주체가 누구냐면 대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자는 은행입니다. 예. 인플레가 예상될 때 대출자들은 이자를 더 받고 싶어? 덜 받고 싶어? 더 받고 싶지. 그럼 뭐 대신? 고정이자율 대신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자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기억하세요. 1번 땡. 2번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채를 쓰면 금융적 위험이 생겨요. 다시 뭐를 쓰면? 부채 쓰면 금융적 위험. 그럼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뭐가 없다? 부채 없다. 부채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금융적 위험은. 법적 위험은 부채와는 관계가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부채가 없다는 얘기고 그때는 금융적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야지.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손실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같은 말인데 이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말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손실된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정신줄 잡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투를 보고 수업을 들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다시 묻겠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유동성 위험이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손실되는 게 유동성 위험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다시 묻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무슨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이다. 그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손실된다는 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유동성 위험이 맞다고. 알겠죠? 말투를 보고 대답하지 말고 내용을 보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4번. 5번. 두 개는 묶으셔야 됩니다. 4번, 5번. 4번, 5번 지문 유명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바뀌었습니다. 자, 절 보고 대답하시죠.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라 그랬지. 그 위험이 커지면 요거는 수익도 커질 거 아니야.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리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하나 던져볼까요? 상관계수가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어떻게?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걸 헷갈린다고 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위험의 종류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한 군데씩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포트폴리오에서는 뭐를 써먹고 비체계적 위험 써먹고 나머지는 다 체계적 위험 써먹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에서만 써먹어요. 나머지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체계적 위험 써먹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입니다 할 때 위험. 체계적 위험.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에서만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4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거. 그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합니다. 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슨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해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해야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4번과 5번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들어가야 될 자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내려올게요. 47번.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주옥 같은 문제. 주옥 같은 문제. 별표는 치지 마세요. 별표는. 오늘 혹시 별표 치고 싶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별표 치시. 제가 100문제 뽑아온 거예요. 100문제 뽑아온 겁니다. 심심할 때 별표, 어차피 나 별표 너무 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 저기 쉬는 시간에 빨주노초 파란보 색연필로요. 별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치시면 됩니다. 47번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팁에 가서 팁을 좀 받아볼게요. 자, 기대가 커. 기대가 크다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럼 기대는 점차 하락합니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맞아요? 그럼 기대가 작아요. 그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기대는 점차 상승.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러면 처음과 끝만 연결해보죠. 기대가 컸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많다. 하락한다. 기대가 작았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많다. 상승한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랑?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그리고 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고 혹시 가치 상승분이 뜨면 가치 상승분은 더한다 뺀다? 뺀다. 그것만 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요구 수익률에 동의어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회비용. 요구 수익률은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이 다르니까 객관적, 주관적. 얘를 위험 조정률, 할인율 그러기도 합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 써볼래요? 기대 수익률. 그 밑에다가 기대 수익률 썼어요? 예. 기대 수익률 옆에다가 예상이라고 쓰고. 예상이라고 썼어? 그 다음에 내부라고 씁니다. 예, 내부.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대 수익률은 뭐 하는 수익이고 예상하는 수익이고 외부야, 내부야? 내부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갑니다. 투자자갑은 어떤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해서 모든 경비 공제하고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에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대 동그라미. 자, 1억 써서 1억 2천만 원에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기대가 몇 프로야? 20%예요. 맞죠? 예.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가로 안에 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다? 15%다. 그럼 지금 요구는 얼마다? 15%다. 맞아요? 예. 근데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7번. 실현된 건 몇 프로만 실현됐다? 10%. 그럼 실현된 게 지금 커야 작아요? 작지? 그럼 투자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하긴 뭘 안 해요. 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투자 판단할 당시에는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실현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써요. 실현은요, 투자를 해봐야지만 알아요. 투자했다는 말은
기대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가 커서 기대가 커서 뭐를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실현은 작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손 들어봐요. 그러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했다는 얘기야. 투자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투자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했다는 얘기야. 투자 왜 했을까? 기대가 커서요. 그러니까 실현은 일단 투자하고 나서의 문제지. 투자하고 나서의 문제지. 실현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투자 당시에는 뭐가 컸기 때문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실현 아무리 작아도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실현은 투자 판단의 준거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써요. 투자를 당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발해 보아요. 1번. 이 투자의 기회비용은 15%다. 대답하세요. 기회비용을 뭐라 그래요? 요구수익률. 항상 포기되는 거니까. 그럼 기회비용은 15%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까 요구수익률이 15라 그랬으니까. 기회비용과 요구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 값은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다. 투자합니까? 왜 하는데요? 기대가 크니까. 투자합니다? 예. 3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할인율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3번 지문에 할인율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많이 쓰거든요. 특히 투자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써요. 뭐 구할 때? 투자가치. 그 다음에 할인연금 추지분석법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할인해요. 그럼 그거 빼고 무슨 법? 순현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방금 제가 얘기했던 투자가치. 요거 세 개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씁니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다시 묻습니다. 순현가, 수익성지수, 투자가치 산정할 때 할인율로 씁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빼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할인하니까 요거 세 개는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씁니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을 세 글자로 그냥 할인율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번 맞아요? 예. 4번. 기대는 예상되는 거 맞나? 기대는 예상되는 거 맞나? 같은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나? 예, 기대가 내부예요. 5번 갑니다. 주옥 같은 문장이죠. 자, 대답하세요. 지금 기대가 커요, 작아요? 커요? 예, 기대가 커요? 그럼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제 푸는 방법은요. 기대가 컸잖아. 그럼 좀 있으면 점차란 말이 나올 거야. 뭘 찾자? 점차. 그럼 저를 보세요. 어차피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 결론은 뭐로 가? 균형으로 가. 맞아요? 그럼 좀 있으면 기대는 점차.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줄은 한 개도 안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줄은 한 개도 안 중요한 거고 기대가 어떻게 출발했을 땐 크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점차 하락할 거다. 그게 반드시 상승이라고 나와 있을 거라고. 자 보세요. 지금 기대가 많은데 큰데 이게 또 점차 상승해 버리면 균형으로 가? 못 가? 못 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줄은 그냥 읽어요.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상승한다. 상승하겠지 뭐. 누가 크니까? 기대가 크니까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니야. 가치가 상승하겠지 뭐. 안 중요해. 그럼 이 경우 기대 수익 나왔네. 점차 내봐요. 점차.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뭐하여? 하락.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봐야. 지금 기대가 뭐 했는데 컸는데 진짜 비도 오는데 진짜 다시 기대가 컸잖아. 그럼 기대가 점차 하락해야지 그때 균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참 좋은 문제네요. 참 좋은 문제. 절 보고 대답하실래요? 절 보고 대답하실래요?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를 네 글자로. 기회비용. 됐습니까? 예. 기대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요구고요. 실현이 제일 작아. 실현 작으면 투자해 안 해? 해요. 또 안 해. 또 말 안 해. 기대만 크면 실현이 작고 나발이고 투자합니다. 알겠죠?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합니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 할 때 할인율로 써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투자가치 산정할 때 할인율로 씁니다. 아시겠어요? 예.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거 맞나? 예상되는 거? 동의어가 뭐예요? 내부 기억을 합니다. 기대가 좀 보니까 크대 지금 보니까. 그럼 좀 있으면 기대는 점차 하락.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기대가 작게 출발해서 보니까 그럼 기대는 점차 상승. 어디까지? 균형까지. 우리 마지막에 균형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 문제 답 5번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8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자, 일단 칠판 한번 보시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험 추구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형이요? 추구형. 같은 값이면 덜 위험한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형이요? 위험 회피형. 회피형.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사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을 일반적인 투자자들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갑시다. 위험 레벨이 1이 있고요.
위험 레벨이 1이 있고 위험 레벨이 10이 있어. 자, 그럼 그동안 위험 레벨 10에서 투자해오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위험 추구형. 얘들은 수익만 많이 준다면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니까. 그동안 위험 레벨 1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실 점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얘들도 대가를 주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기꺼이 감수합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면. 그럼 얘들도 대가를 주면 위험 감수한다? 맞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지 뭐. 얘들도 뭐를 주면 대가를 주면 위험을 감수한다. 그럼 뭐를 주면 수익을 주면 사람들은 뭐를 감수하더라? 위험을 감수하더라. 근데 그 위험을 같은 위험을 던져줘도요. 투자자마다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보세요. 둘 다한테 5라는 위험을 딱 던졌어요. 똑같이 5라는 위험을 던졌다고. 그럼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동안 위험 레벨 1에서 투자해오던 위험 회피형 입장에서는 5라는 위험이 위험해 보여? 별로 안 위험해 보여? 엄청 위험해 보이지. 얘한테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럼 얘들은 수익을 요구할 때 낮은 수익을 요구하겠어? 높은 수익을 요구하겠어?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니까.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가 그래요? 아니 선생님 위험 회피형 낮은 수익 낮은 힘에 투자하던 사람들 아닌가? 맞아요. 근데 왜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낮은 데서 투자해 오는데 중간 정도 위험을 던지니까 위험해 보여. 이제 좀 위험한데? 높은 수익 주세요. 한다는 거니까. 반대로 위험 추구형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험 레벨 10에서 투자해 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5를 줘봐요. 얘한테는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해 보이지.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어떤 수익을? 낮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선생님 그럼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무슨 위험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마다 뭐하는 수익은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르다. 알겠습니까? 요구 수익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지.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이 다르니까. 맞아요? 회피형은 덜 달래 더 달래? 더 달래. 같은 위험에서도. 추구형은 덜 달래. 그래프로 그려드릴게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재판요. 세로축은 수익이고요. 가로축은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뢰가 안 되면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이게 신뢰가 되더라도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을 때 수익을 요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그걸 무위험률이라 그래요. 엉망이네요. 엉망. 예.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 시간만 때우면 그걸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 그 다음부터는 뭐를 부담하면?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이 커지는 거야.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비례. 비례는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 그러면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 그럼 잘 봐봐요. 갑과 을이요. 평화롭게 식사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상당히 평화롭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한테 식사하고 있는 갑과 을에게 50이라는 위험을 딱 던져버립니다. 5라는 위험을 딱 던져버립니다. 5라는 위험을 딱 던져버립니다. 을은요. 계속 밥 먹어요. 왜냐면 얘는 위험 추구형이거든요. 추구형이면서 눈만 한번 살짝 돌리면서 한 3만 줘. 3만. 부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은요. 근데 갑은요. 5라는 위험을 던지니까 밥 먹다가 숟가락을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놀랬어. 얘 놀랬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7을 달라고 합니다. 7을.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해 보이니까요. 따라서 동일한 위험에서도 누가 수익을 더 달래? 회피형이 더 달래? 더 달라고 하는 것만큼 가팔라져요. 덜 달라고 하는 것만큼 완만해지고요. 그럼 누가 기울게 가팔라요? 회피형이 가파르고요. 추구형은 완만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총정리합시다.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자꾸 필기하지 말라고. 이게 맨날 필기는 맨날 하고 맨날 모르고 필기는 맨날 하고 모르고 혼잣말이었어요. 예, 저보고 같은 위험을 던져도 이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맞아요? 회피형은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해 보여? 엄청 위험해 보여. 무슨 수익? 높은 수익. 추구형은 안 위험해 보여? 무슨 수익? 낮은 수익. 그럼 누가 더 달라고 해? 회피형이 더 달라고 해. 기울기 가파르고. 누군 덜 달라고 해? 추구형은 덜 달라고 해. 기울기가 마다 완만하다.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르니까 요구 수익은 마다 주관적이다.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더하면 돼요. 뭐해서 한다? 곱해서 더한다. 자, 곱해서 더한다 먼저 알려드릴게요. 확률이 나올 거예요. 확률 20%, 30%, 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익률이 나와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8%, 10%,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세 개를 뭐해서 곱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간혹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나와요. 비중하고 수익률이 나와요. 뭐하고요? 비중하고 수익률. 요거요.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요.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해서 곱해서 뭐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근데 간혹요. 못된 시험 문제에서는 수익률을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주고 4고 6이고 8이고 4고 10이고 6이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호황과 불황일 확률이 각각 반반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봐. 얼마? 10. 나누기 때리면 얼마? 5. 요거는 6. 그냥 나누기 2번 때리면. 요거는 8. 그럼 요거 구해놓고 5, 6, 8 구해놓고 뭐 해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으면 그냥 막 곱해서 더하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때린 다음에 막 곱해서 더하는 게 기대중일입니다. 위험은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로 측정을 합니다.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참고로 변이계수라는 게 있는데, 변이계수는 수익 측정하는 건가요? 위험 측정하는 건가요? 위험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익분의 위험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어디에 올린다? 위로 올린다. 위험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변이계수 공식은 수익분의 위험이다. 위험분의 수익이다. 수익분의 위험이다. 이유는 변이계수가 뭘 측정하는 지표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민감도 분석을 해서 위험을 분석할 수도 있어요. 민감도가 큰 투자는 많이 위험한 거예요. 민감도가 작은 투자는 무던한, 그러니까 별로 안 위험한 투자 아니고요. 가보겠습니다. 1번. 위험 혐오적 투자자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체계적임인 경우에는 기꺼이 감수합니까? 예.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말이 나왔네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가치라는 게 있어요. 투자가치. 유명한 말이 나왔네요. 시장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시장가치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교환되는 값어치예요. 그에 반해 투자가치는요, 주관적인 값어치예요. 그리고 얘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했을 때 값어치예요. 누가 클 때 투자냐면 투자가치가 클 때 투자예요. 이때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배운 거 이제 써먹을 기회가 왔네요. 그래서 오늘 진짜 써먹을 기회가 많이 와요. 요구수익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 네 글자로 기회비용. 기억나십니까? 요구수익을 할인율로 쓴다? 뭐 할 때 할인율로 쓴다? 시작. 순환가법, 수익성 지수법, 투자가치 산정할 때 할인율로 쓴다? 그러면 할인율과 요구수익은 같은 말이다? 그럼 배운 거 대답하세요.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대답하세요. 위험이 크면 요구수익이 커진다. 맞아요? 그 말은 할인율도 커진다. 같은 말이니까. 그럼 분자가 커져? 분모가 커져? 분모가. 그럼 투자가치는 많다. 하락한다. 방금 제가 한 화살 표시 보이십니까? 요게 시험에 맨날 나온다고, 화살 표시가. 맨날 나와요. 맨날 틀리고. 그러니까 맨날 나오니까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 그리고 맨날 틀려. 그러니까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이게 시험에 나오면 또 나왔네 이거? 하고 틀려버려요. 일단 선 반갑지. 계속 맨날 나오는 거니까 또 틀려버리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위험할수록 요구수익이 커진다 이렇게 안 나와요. 위험할수록 요구수익이 무슨 조정된다? 상향 조정된다. 대답하세요.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이 적용된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럼 투자가치는 뭐 한다? 하락한다.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겠지? 칠판. 위험할수록 요구수익이 하향 조정된다. X.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X. 위험할수록 투자가치가 상승한다. X. 그럼 주관식으로 얘기하세요. 주관식으로. 저 보세요. 주관식으로. 위험한 투자일수록 주관식입니다. 요구수익이 무슨 조정? 상향 조정. 어떤 할인율? 높은 할인율. 투자가치는 하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2번 갑니다. 다시. 위험할 때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요구수익을 무슨 조정하셔야 돼? 상향 동그라미. 상향 조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말투 보고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용을 보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위험할수록 요구수익을 뭐? 상향 조정. 즉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투자가치는 하락한다. 기억나시죠? 그 외에도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이런 거 합니다. 3번, 4번 묶어주세요. 3번, 4번 묶어주세요. 출발합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꼭 이렇게 나와요. 꼭 이렇게. 같은 위험을 던졌을 때. 들었어요? 네. 회피형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 대가는 높고 더 달래. 추구형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 대가는 낮기 때문에 요구수익은 뭐하다? 주관적이다. 높과 낮을 바꾸세요. 4번 위험 추구형. 절 보고 대답하세요. 추구형은요, 밥 먹을 때 수익 더 달래 덜 달래? 덜 달래. 회피형이 더 달래? 그럼 덜 달라고 하는 추구형의 기울기는 갚을라 완만해. 저 끝에 가봐. 기울기가 뭐하다? 완만하다. 맞네요? 예. 위험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 뭐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 사용할 수도 있고, 한 줄 내려와서 변이계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답은 몇 번? 3번. 예, 좋습니다. 49번. 나왔네요. 나왔어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 문제풀이 팁을 먼저 갑시다. 문제풀이 팁.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안전한 데만 투자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뭐라 그래요? 제외.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보수적. 보수적은 수익을 어떻게? 낮게. 여기는 없지만 비용은
높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험할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중일에 무슨 조정? 상향 조정. 투자 가치가 뭐 하겠네? 하락하겠네. 두 번째 묻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전략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피. 준비금 충당금 설정하는 거. 보유.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 전가. 전가는 제가 몇 가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뭐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선분양, 변동금리, 스왑 이런 것들이 전가가 됩니다. 알겠죠? 예, 안 쓰셔도 됩니다. 쓰시면 좀 이따 후회합니다. 오른쪽.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만다. 통제.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그렇다면 1번. 다음은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전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기업. 정기예금 국채 투자. 요거는 회피. 이건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거든. 회피. 니은은 체크해야 됩니다. 보험, 하청, 리스는 전가. 대표적인 전가예요.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추계한다. 이거는 보수적 예측입니다. 보수. 준비금, 충당금 이거는 보유예요. 보유. 뭐라고? 보유. 민감도 분석 이놈은 통제예요. 통제. 높은 할인율 적용하는 거 이런 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 변동금리 계약 체결하면 차입자한테, 선분양 계약 체결하면 수요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 전가예요. 체크. 이자율 스왑. 스왑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체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의 분산이에요. 이건 전가하는 건 아니에요. 분산하는 거. 분산 투자하는 거. 그 옆에 임대료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요거 체크.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전가 지금 우리 4개 체크했거든요. 뭐요? 보험, 하청, 리스, 니은하고, 변동금리, 선분양, 시옷하고, 이자율 스왑, 이응하고, 임대료 인상, 치읓하고, 총 4개. 정답 몇 번? 4번.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국채나 정기금 같은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거는 위험의 회피예요. 전가 아니에요, 이거. 아까 전가를 먼저 봤잖아. 회피.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안전한 데만 쫓아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투자가 아닙니다. 적절한 투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 틀렸어요? 예. 2번. 두 번째 줄에 가시니까 무슨 예측이란 말이 있어요? 보수적.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측을 할 때 파지티브한 예측을 해요. 네거티브한 예측을 해요. 네거티브.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진 일을 부정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 놓고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측을 해놓고도 좋아 보이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네거티브 한번 해봐요.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는 게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알겠습니까? 3번. 준비금, 충당금이라는 말이 뜹니까? 이거 위험을 뭐 하는 거야? 이게 보유야? 이게 보유야? 그럼 답은 3번이겠네? 예, 3번이에요. 정답 3번.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나도 하기 싫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해, 나도 이제. 다시는 안 해, 나 이건 이제.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 무슨 조정? 상향 조정. 하향으로 잘 나와요. 상향 조정.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투자 가치는 뭐 한다? 하락. 3종 세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예.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뭐죠? 통제. 전가 아니에요. 전가는 아까 어떤 건지 봤잖아. 답은 몇 번? 3번. 요거 두 문제 맞추시면요.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관리 방법 다 이해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된다기보다는 추정됩니다. 추정됩니다. 간주는 아니야. 본단 아니고 추정됩니다. 50번. 수익률의 계산.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수익률 어떻게 구하는데? 곱해서 다음 되는데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개. 앞으로 수익률은 요 두 개만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어요? 어떻게 구한다? 곱해서 더한다. 2, 4, 8, 0.8이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6, 8에 48, 4.8이지. 맞아요? 예, 마지막으로 2.6이지. 맞아요? 이거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8.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9월 달에 준비물이 있는데 3개를 좀 준비를 해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계. 다음 주도 한번 얘기할게 내가. 시계.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요. 시험장 가서 쓸 시계. 시험장 가서 쓸 시계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계로 동형 모의고사 4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 4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는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실전을 대비할 수 있는 과목별 4번의 연습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갖다가 다른 시계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쓸 시계. 제가 아까 어제 학원에 물어보니까 가격이 5,000에서 6,000원 정도 한대요. 요만한 시계 딱 요만해요. 5,000원, 6,000원. 취향에 맞는 시계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있네. 요런 거. 이런 거. 동영상 들으신 분 요런 거. 딱 요 크기. 요런 거 갖다가 요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건 좀 불량한데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요렇게 된다고 이게 요렇게. 그래서 이거 딱 세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딱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볼 수 있는 요런 시계를 하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요 전자시계가 좋아요. 전자시계 초침까지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표준시로 맞추는 겁니다. 표준시로 맞춰가지고 요 시계를 갖다가 계속 준비를 해서 시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계가 있을 때 문제 푸는 거 하고요. 없을 때 문제 푸는 거 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시계가 없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세워라, 내워라, 오라 답이 안 나와 하면서 한 번 더 풀고. 근데 시계가 있으면 그거 그렇게 못 풀어요. 시계에 있는 문제가 진정한 여러분들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입니다. 두 번째, 계산기. 계산기도 그 10,000원 넘지 않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중개업 하시면서도 계산기를 계속 이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좀 좋은 거 사도 되고. 근데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그 부정행위자로 간주가 돼서 5년 동안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말고 일반 계산기. 선생님, 공학용 계산기와 일반 계산기는 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10,000원 안쪽으로. 공학용 계산기 중에 10,000원 안쪽이 없어. 그래서 10,000원 안 넘는 계산기를 쓰시면 되고요. 계산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것도 계산기를 써서 풀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여러분들 지금 둘 다 프로잖아, 그죠? 계산기에 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계산기에다가 한번 풀어보는 거, 이것도 한번 두드려봐야 돼. 한 번만 두드려봐야 돼. 여러분들 계산기로 풀었을 때 단점이 있어요. 신속하잖아요. 암산이 더 빠르다고. 근데 암산은요, 신속한데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근데 계산기는요, 신속하지는 않은데 정확해요. 대신에 자주 두드리는 연습을 하면 신속 정확해져요. 그러면 계산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계산기만큼. 그래서 이것도 계산기에 프로가 있으니까 계산기에 20% 곱하기 4% 때리면 0.8 딱 떠. 계산기에. 진짜 떠. 집에 가서 해봐. 계산기에 60% 곱하기 8% 딱 때리면 4.8% 딱, 4.8이 딱 뜬다니까. 계산기에.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 딱 넣어서 때리면 2.6이 딱 뜬다니까. 거기 다 더하는 거지. 더할 때도 여러분들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암산 실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그럼 8.2가 나올 때까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필수품으로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는 뭐냐면 이제 혹시 그 답지 작성할 때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3번 체크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3번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제 머릿속 뇌에서는 3번으로 출발을 해. 3번 찍어야 출발하는데 시험장 가서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4번을 쿡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출발은 3번으로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때 답지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야지. 잘못 체크했으니까. 근데 답지 한번 바꾸면요. 그때부터 멘붕 옵니다. 아직 안 바꿔봐서 모를 거예요. 한번 바꿔보면 그때부터 멘붕 옵니다. 저는 답지 바꾼 사람들 중에 답지 2번 이상 바꾼 사람들 중에 합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답지 2번 바꾼 사람 중에 답지를 바꾸면 안 돼. 그럼 3번 잘못 체크했으면 수정 테이프를 밀고 원래 의도했던 3번을 찍는 거지. 수정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는 컴퓨터가 못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도 그렇고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제가 실제로 질의를 해봤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산업인력공단 답변이 뭐냐면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닌데 사용을 했을 때 뭐 그게 수정 테이프가 벗겨진다거나 그랬을 때 모든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이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수정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는 컴퓨터가 못 읽으니까 희미하게 체크해도 못 읽어요. 근데 수정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는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정 테이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안지 나중에 작성할 때 이런 것들 준비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계산기는 두드려 봐야 됩니다. 계산기 안 두드려 보신 분들은요, 절대로 이거 못 두드립니다. 시험장 가서는요. 연습할 때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풀어했던 계산 문제는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알겠죠? 답은 몇 번?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답을 모르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요런 유형입니다. 요런 유형은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요런 유형은, 그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20%, 30%, 50%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오른쪽에 안 나와 있지? 빨리 더 해봐, 빨리 더 해봐. 10이잖아. 나누기 때려. 5. 더 해봐, 더 해봐.
12, 6. 밑에도 12, 6. 이렇게 되잖아. 25, 10. 계산기 때문에 1.0 나와요. 36에 18, 1.8 나와요. 56에 30, 3.0 나와요. 그럼 곱해잖아. 다음 안 돼. 얼마? 5.8. 그래서 1번은 땡큐 하면서 풀면 돼요. 1번은. 왜냐하면 나와 있으니까 수익률이. 2번은 수익률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때려가지고 위에 문제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사실 이 문제랑 차이가 없는 문제예요. 다만 오른쪽은 약간 복잡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답은 몇 번? 5번. 51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요 문제 잠깐 뒤에 문제풀이 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팁 찾았습니까? 예. 대답하시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가라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왕 포트폴리오를 짤 거라면 자산수가 많고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방향, 반대 방향. 상관계수가 많을수록 낮을수록 상관계수가 낮다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어디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그럼 상관계수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효과 있어 없어? 없어. 플러스면 효과 있어 없어? 있어. 플러스는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상관계수가 0.8이야. 0.8. 효과 있어 없어? 있어. 0.999999야. 효과 있어요. 플러스 1일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면 효과 있고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이면 대박 나는 거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큰 거고 플러스면 효과가 좀 작은 거고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효과 있다. 플러스 1이면 효과 없다. 마이너스 1이면 대박 나는 거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큰 거고. 됐어요? 방금 얘기한 거 한번 대답해봐요. 수익률이 움직이면 같은 게 좋다, 다른 게 좋다? 다른 방이 좋다. 포트폴리오 짤 때는. 근데 저를 봐봐요. 부동산에는 부동성 있습니까? 부동성 있나?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수익이 다 다른가? 포트폴리오에서는 수익이 다른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네. 좋은 거잖아. 이번에는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한가? 그럼 내가 돈만 많다면이야 상가 사고, 공장 사고, 주택 하나 샀어. 그럼 절 보세요.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무슨 순환? 동시순환.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순환. 그럼 주거용하고 상공업용은 수익 구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주상공의 분산 투자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기억하세요.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어렵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쉽다, 곤란하다? 쉽다. 부동성 용도의 다양성 뜨고 지역별 유형별 포트폴리오를 따지면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가보겠습니다. 5번.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아니요. 지금 팁 보고 있어요. 팁 보고 있어요.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됐습니까? 이번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 세로축이 수익이고요. 가로축이 위험입니다. 대답하세요.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아요? 낮은 게? 높은 걸 지배합니다.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많은 게 좋아요? 높은 게 낮은 걸 지배합니다. 검지손가락 끊으세요. 대답하세요. 얘가 얘를 지배한다. 시작. 또 대답하세요. 얘가 얘를 지배한다. 시작.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는요. 항상 왼쪽 게 오른쪽 걸 지배해요. 왜 항상 왼쪽 게 오른쪽 걸 지배하는지 말로 얘기해 줄래요. 시작. 낮은 위험은 높은 위험을 지배하니까. 즉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으니까 낮은 게 좋으니까 항상 위에 게 아래 걸 지배합니다. 항상. 반드시. 항상 왜 위에 게 아래 걸 지배할까요?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하니까. 거꾸로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많은 게 좋으니까 높은 게. 그럼 대답하세요.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그럼 얘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거 연결할게. 연결했어요? 효율적. 전선입니까? 영어로는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이 우상향이죠? 그럼 대답하세요.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위험만 감수되나? 이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그 위험이 많으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그럼 대답하세요. A, B, C. B가 수익이 높아요? C가 수익이 높아요? C가 수익이 높지. 근데 C는 뭐도 더 커? 위험도 더 커. 그럼 B가 좋아? C가 좋아? 말할 수 없다. 다 좋은 거예요. C 하지 마세요. C 하지 마세요. 다시. A가 안전해요? B가 안전해요? A가 안전해요. A가 위험이 낮잖아. A가 안전해. 그럼 A가 좋아? B가 좋아?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 수익이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없는데 왜 이제 위험이 크다, 수익이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수익이 크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위험도 크니까. 얘는 안전하지 근데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돈도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얘기할 게 만들어 드릴게. 투자자가 공격적이야. 어디 투자해?
그때는 C에 투자해. 그 말을 주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야. A에 투자해.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무슨 곡선이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맞나? 모양이 어떤 모양인데? 아래로 볼록합니까? 예. 의미는 투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위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럼 제가 물으면 두 선 좀 얘기해 볼래요? 예.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다 집합시킨 건 뭔 선?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뭔 선? 무차별 곡선. 그냥 생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선은 뭔 선? 효율적 전선. 아래로 볼록한 건 뭔 선? 무차별 곡선.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효율적 전선. 투자들의 위험 혐오적 회피적이다. 무차별 곡선. 요 두 선이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교차점 아니에요. 교차점 아니에요.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아시겠어요? 예. 문제 풀겠습니다. 51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OX, X.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된다. 2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된다. 자꾸 제거되는다 안 된다 그러네 둘 다. 3번. 상관계수가 뭐인 경우만 제외하면 플러스 1인 경우만 제외하면 플러스 값을 가져도 효과는 있다. 있나요? 답은 몇 번이요? 3번. 4번. 나왔네 나왔어. 부동산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별 용도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나와야 됩니다. 효율적 프론티와 무차별 곡선이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교차점 아닙니다. 정답 몇 번? 3번. 52번 문제. 52번 문제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배웠으니까 대답하세요. 수익이 10%인 지점이 있어요. 수익이 10%인 지점. 보이세요? 예. 딱 두 개 보이거든요. BGD. BGD.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여기 A고, 요거 B고, 요거 C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F 보이고요. F 보이고, 여기 지금 E 보이고. 아,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B는 누구를 지배한다? F. B 지배하는 거 하나 더 있어. B 누구 지배? G, D도 지배. 항상 위에 게 아래 걸 지배하고 왼쪽에 오른쪽을 지배한다 그랬잖아. 얘가 누굴 지배해? 이거 지배하고. 맞아요? 얘가 수익이 높아요? 얘가 수익이 높아요? 얘가 수익이 높아요. 근데 얘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격적이면 어디 투자하고? 보수적이면. 예. 아직 무차별 곡선 없는데 무차별 곡선이 나온다면 그 두 개가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되고.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 문제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을수록 효과는 커지는 거고. 됐습니까? 이 문제 틀려버리면 안 돼요. 진짜 쉬운 문제예요. 1번 갑니다. ABC 효과가 AC 효과보다 더 크다. 그래요? 예. 왜?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니까. 맞나? 2번. C가 B보다 수익이 높다고 할 수는 있다. C가 B보다 수익이 높네. 위에 있으니까 수익이 높네. 물론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 맞죠? 3번. 위험도 8에서는 F 투자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위험도 8, 여기에요, 여기. 보고 계세요? 누구 있는데? BF 있는데 어디 투자해라? B에 투자해야 돼. 어디 투자하면 안 된다? F 투자하면 안 된다. 맞네. C는 D2를 지배한다. 봐봐. C는 D2 지배하나? 지배하네. 그 밑에. A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이고, C를 선택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OX, X, 공격적, 소극적 바꿔줘야 됩니다. A가 소극적이고요. C가 공격적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53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